안녕하십니까. 예. 문화유산 해설 입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문화유산 입문 과정으로 강의를 하게 된 신춘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문화유산 해설의 입문 과정에서 첫 번째로 이제 살펴볼 내용은 이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문화유산 해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해설의 기법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 해설사 과정, 특히 이제 동학문화 해설사 과정을 진행하면서 몇 차례 문화유산 해설하는 기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뭐 특별하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그래도 매년 새롭게 시작되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문화유산 해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기획해내고 실제 현장에서 해설을 훌륭하게 소화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하면요. 지금 현재 방송대학 TV에서 이 프로그램 제작을 하고 있고 개인적인 관심사로 한중연행노정 답사연구회를 운영하면서 역사의 현장들을 답사하고 안내하고 또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고요. 2006년에 서울문화유산 해설사 과정을 수료한 이후에 꾸준히 역사 현장 다니면서 이 문화유산 관련해서 해설이나 강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그럴 내용들은 주로 이제 뭐 저의 경험을 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문화유산 해설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마다 다양한 관점의 그런 그 해설 기법들이 있을 테고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동학문화해설사 과정에 오셔서 제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 저와 같이 문화유산 해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볼 내용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요. 문화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리고 문화유산 해설사, 그리고 문화관광 해설사에 대한 그런 용어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번 과정이 입문 과정이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 좀 알고 교육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 해설의 기법들을 실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 해설을 하는 과정에서 이 어떤 특정한 문화유산 해설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기획하고 실행하는 그런 단계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해설을 좀 더 생동감 있게 하는 그런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해설을 잘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을 동원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해설 장소나 해설 대상에 대해서 관련 있는 그런 그 보조 자료들을 이용해서 해설하는 그런 그 기법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탐방로에서 해설하는 그런 기술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문화유산 해설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이 찾아오는 관람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소개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런 목적들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해설하는 현장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광객 대상의 층이 어떻고 그리고 어떤 이 요구 사항들이 있는지를 미리 파악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해설하는 기법들도 좀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그런 점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문화자원과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코로나가 지금 장기간 지속되면서 뭐 궁궐이라든가 어떤 뭐 특정한 그 역사 유적지들에 가가지고 문화해설 뭐 지원을 받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예. 잠깐 풀렸다가 지금 다시 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많은 유적지들이 이 관람객이 제한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요. 문화유산 해설도 지금 안내를 중지하는 그런 이 곳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이 코로나19 상황이 빨리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자, 문화자원과 문화유산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기존의 관점들을 조금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역사의 현장이나 문화유산을 대할 때 특정한 유물 유적이나 그리고 그런 유물 유적들이 있는 특정한 이 공간들에 대해 지역이나 이런 공간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요. 우리는 이제 이런 특별한 유물 유적이나 그런 그 유물들이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그런 유물 유적들을 우리가 찾아보기 위해서 이동하는 공간, 예를 들어서 도시와 도시 그리고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그런 이동 공간에 대한 개념들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물 유적과 같은 이 어떤 특정한 점적인 요소가 있다면 공간이나 도시처럼 어떤 특정한 면적인 그런 요소가 있을 겁니다. 점과 면을 연결하고 점과 점을 연결하고 면과 면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이 선을 우리가 노정으로 우리가 대변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기존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던 관념이 유물 유적을 중심으로 봤다면 이제는 그 유물 유적을 찾아가는 이 길에 대한 관심들도 문화 유적이나 문화 유산의 하나로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화 관광 자원이란 어떤 걸 말할까요? 예. 이 문화관광 자원은 말 그대로 문화관광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매력 요소를 얘기를 합니다. 자, 문화관광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적인 정의인데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특정한 사회 속에서 행동하는 모든 그 양식을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생활 속에서 이룩해내는 그런 그 물질적인 또는 정신적인 소산들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물론 의식주를 비롯해서 그 지역에 그리고 특정한 그런 이 그룹에서 그동안 관습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그런 풍습, 도덕, 종교, 뭐 학문도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예술, 뭐 각종 제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이루어진 그런 역사들이 그 문화라고 할 수 있고, 문화는 이런 인간들의 활동에 의해서 끊임없이 창조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관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런 그 특정한 그런 그 공간, 그 다음에 대상들, 그리고 어떤 이 문화적인 그런 이 소산들은 인간의 현대 사회에서 또 미래 사회에 넘겨주기 위해서 특정한 이 활동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재창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화가 창출되기도 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문화의 어떤 특정한 이 가치가 있는, 이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어떤 그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종의 이제 재료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도 있는데요. 문화를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은 이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 민족, 뭐 세계적인 유산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나 예술적, 학술적, 예, 경관적인 가치가 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문화의 소산들을 우리는 이제 타 문화를 접하기 위해서 타 문화의 세계로 들어간다든가 뭐 관광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그 관광하는 그런 형태들을 보통 이제 문화 관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문화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갈 수는 없잖아요. 어떤 특정한 그런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자원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문화 관광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문화 관광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매력을 주는 그런 요소들을 바로 자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 관광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도 보면 문화 관광은 유적이나 유물 그리고 전통 공예, 예술 등이 보존되거나 스며 있는 지역 또는 사람의 풍요로웠던 과거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관광하는 그런 행위다라고 그렇게 사전적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화 관광을 촉진하는 다양한 그런 그 기구들이 있는데 뭐 세계 관광 기구인 WTO에서도 아주 협의의 그런 이 용어나 그다음에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 문화 관광 자원에 대한 그런 그 용어들을 정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국관광공사에서 이런 문화 자원에 대한 그 용어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특정한 문화적 동기를 가지고 전통과 현대의 다양한 문화를 적극적으로 체험하는 특정 관심 분야 관광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 문화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문화재를 대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문화재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이 유형들이 있고 어떤 종류들의 그런 그 문화 관광 그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은요. 문화재의 종류는 유형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도 있고요. 문화재를 이 지정을 어떻게 지정이 돼 있는 문화재인가? 비지정되어 있는 문화인가?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에 따라서 문화재의 성격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고 이 문화재를 지정하는 주체가 어딘가에 따라서 분류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유형으로 구분을 한다면 우리가 유형의 문화재인가 무형의 문화재인가라고 구분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념물인가 그리고 민속자료인가 또는 등록 문화재인가 이렇게 유형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등록 문화재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근대 건축 유산들도 많이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런 것도 등록 문화재로 이제 구분을 해서 이 유형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재를 지정하는 주체에 따라서 이게 이 문화재가 국가 지정의 문화재인지 또는 시도 지정의 문화재인지 이런 이 주체에 따라서도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재의 성격에 따라서도 이것이 종교적인 문화재인지 아니면 특정한 별도의 문화재인지를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불교 문화재인지 천도교 문화재인지 유교 문화재인지 그 다음에 고건축 문화재인지 민속 문화에 속하는지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이 문화재가 갖고 있는 성격들을 구분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재의 유형별 구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제공되는 이 자료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문화재의 유형별 특징들을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구분해서 제가 설명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역시 지정 유무에 따라서 문화재가 지정문화재인지 비지정문화재인지 구분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화재를 지정하는 이 지정의 주체에 따라서 또 구분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국가 지정의 문화재인지 시도 지정의 문화재인지 이렇게 또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국가 지정 문화재는 뭐 국보라든가 보물, 사적, 그리고 명승, 그리고 천연기념물인지 중요 무형문화재인지 중요 민속자료인지 이런 형태들로 국가 지정 문화재들을 좀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도 지정 문화재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유형의 문화재인지 무형의 문화재인지 그리고 기념물인지 또는 또 민속자료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화관광 자원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 지정되어 있는 그런 그 현장들도 다니게 되는데 해설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관심 그리고 이해도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들이 많이 있는데요. 유네스코는 역사, 문화, 자연, 그리고 기록적 보존 가치가 있는 그런 유산들을 세계 문화유산과 세계 기록유산으로 선정해서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류 무형문화유산도 선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세계 문화유산은 약 13건 정도가 지금 지정이 돼서 있고요. 그리고 자연유산의 경우에는 올해 2021년에 한국의 갯벌이 자연유산,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가 돼서 지금 2건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류 무형유산이라든가 세계 기록유산 등 많은 그런 이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이제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화유산 해설. 문화유산 해설은 뭐 어떤 그 용어적인 의미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그런 이 대상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설명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설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그 문화유산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조금 더 연구하고 분석해서 이를 쉽게 풀어서 관객들에게 또는 관람객들에게 밝히는, 얘기하는 그런 의미가 좀 강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프리테이션을 우리말로 좀 적확하게 좀 표현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해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유산 해설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떤 문화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고 분석해서 해설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화유산에 대한 해설들은 문화유산 해설에 대한 정의는 서구의 여러 이제 학자들뿐만 아니라 국내의 학자들로부터도 많은 이제 그 정의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서구의 학자 중에 이제 틸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틸튼이 얘기하는 문화유산 해설이라고 하는 정의를 좀 살펴보면 문화유산 해설이란 어떤 특정한 사실적인 정보를 주고받는 것보다는 진품을 보여준다든가 또는 직접 경험하도록 한다든가 또는 적절한 매체를 사용해서 그런 그 문화재가 갖고 있는 현상에 내재된 그런 의미와 관련성들을 내보이기도 하는 그런 그 교육적 활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왈린의 경우에는 문화유산 해설이란 이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복잡 미묘한, 그리고 다양성, 그리고 상호 관련성에 대한 오묘함, 경이로움 이런 것들을 해설가가 느끼는 바를 방문자들도 관람객들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람객이나 방문자들이 처음 오는 곳이지만 처음 오는 환경에서도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이러한 그 대상물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들을
예, 이 문화유산 해설이라고 용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이제 문화유산 해설에 대한 정의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학자들의 용어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유산 해설이라고 하는 것은 방문자 또는 관람객들에게 교육적인 활동에 속하고, 그리고 이러한 그 관람객들이나 이 방문자들을 이 지각 발달을 도모하는 그런 활동이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이해, 통찰력, 그리고 열광,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활동일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자원에 대한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그 설명 기술이다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뭐 사실 복잡한 내용은 아니죠. 그렇죠. 예, 새로운 이러한 이 문화 자원에 대한 이 학습을 통해서 관람객들에게 어떤 그 새로운 사실들 또는 이런 그 이 자원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 교육적인 그런 그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잘 알고 있지 못했던 그런 그 문화 자원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지각 발달을 도모하는 그런 활동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런 새로운 사실들을 접함으로 인해서 어떤 문화재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되고 통찰력이 생기고 이런 이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문화자원들은 관람객들이 이런 문화자원 해설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자원 보존에 좀 더 긍정적인 그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해설과 관광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적인 공원 해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틸튼, 조금 전에 이제 그 가장 먼저 문화유산 해설에 대한 정의를 얘기했던 그 틸튼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틸튼이 말하는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문화유산 해설의 대상들은 방문자들이 만나는 그 어떠한 소재라도 문화유산 해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박물관에서 만나는 예술품이라든지, 뭐 흔히 공원에서 뭐 잘려져 있는 뭐 사슴뿔이라든가, 도심지에서는 뭐 각종 기념품이라든지 건축 장식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이 다 망라돼서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유산 해설의 범위는 매우 확장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문화유산 해설하는 것과 관광 안내가 어떻게 구분될 수 있을까요? 문화유산 해설자와 이 관광 안내자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유산 해설자는 국립공원이라든가 뭐 특정한 이 역사 유적지의 특정한 장소에서 상주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히 그렇지만 관광 안내원 같은 경우는 이러한 도시나 역사의 현장들을 찾아가는 관광객들을 안내하면서 같이 이동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상주하는 해설사와 관광객을 안내하는 관광 안내자의 역할은 분명히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게 이제 좀 구분이 애매한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소규모의 경우에는 이 지역 관광 안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곧 문화유산 해설사의 이 개념과 거의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큰 도시와 도시를 움직이는, 그리고 거리가 먼 지역들을 움직이는 그런 그 이동 공간이 확장이 되면 문화유산 해설사와 관광 안내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지역 사회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의 그 관점이나 또는 이제 역사의 유적들이 그 지역 내에서 두루두루 몰려 있는 경우에는 문화유산 해설사가 이 지역에서 안내하고 바로 옆에 있는 안내 공간으로 이동을 해서 안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종의 관광 해설 그 해설사가
이 관광 안내원의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지역 사회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도드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유산 해설자는 이 자원의 가치를 해석하고 그런 자원의 가치를 관광객에게 의미를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이 조금 더 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관광 안내원은 이러한 관광객들이 이 효과적으로 이 문화자원 해설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문화 자원이 있는 그런 공간들을 수월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여행의 관리 측면에서 조금 더 역할이 부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 해설가는 관광 안내원과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했는데 세 번째 차이는 문화유산 해설사는 그 자신이 관광객원으로서의 그런 그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유산 해설사가 예를 들어서 착용하고 있는 그런 그 이 복장이라든가 말하는 어투의 그런 그 언어들 그리고 이 문화유산 해설사의 모습들 자체가 일종의 이 관광 매력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에게는 특이한 그런 이 관광 자원의 요소를 맛보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관광 안내원의 경우에는 지역 관광 안내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의 범위가 넓어지면 이러한 이 특이한 점을 제공하는 데는 사실 한계를 지니게 됩니다.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과 이제 뭐 같이 연계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문화유산 해설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경복궁에서 문화유산 해설을 한다고 했을 때도 보면 이 경복궁에 가면 이 전통 이 고궁이라고 하는 특별한 문화 공간, 이 역사 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지만 그 고궁에서 해설을 하는 그런 그 해설사들의 경우에는 전통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관광객들을 만나서 해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 해설사의 모습 자체가 하나의 관광 자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경복궁으로 관광객들을 안내하는 이런 이 관광 안내자의 경우에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소에 따라서 특정한 그런 복장을 하고 있는 해설사의 모습이 아니라 이 관광 안내자의 경우에는 이런 관광객들이 다음 장소로 명확하게 이동하고 안전하게 이동해서 좀 더 새로운 또 다른 이 관광 매력물을 접할 수 있도록 이 여행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는 그런 해주는 그런 관광 안내인의 그런 역할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좀 설명이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뭐 다양한 한 세 가지 정도의 차이점을 가지고 문화유산 해설사와 관광 안내원의 차이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도 있는데요. 폰드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해설사와 관광 안내원의 이런 이 근본적인 차이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뭐 양자의 노력으로 뭐 그 차이점을 좁혀 나가는 것밖에는 뭐 도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얘기가 틀린 말이 아니죠. 해설사의 본연의 역할이 있지만 관광 안내원도 특정한 그런 공간이라든가 또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이 해설사의 역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확하게 상주에서 활동하는 그런 해설사와 이 여행객들을 안내하고 이동시키고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측면에서의 이 관광 안내원의 입장은 분명히 틀리지만 이 양자의 역할들을 조정해서 그 차이점을 줄여나간다면 이 두 가지 측면의 이 긍정적인 그런 이 면들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화유산의 해설의 목적이 뭘까요? 문화유산을 해설하는 목적은 일단 방문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대외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 이런 그 문화유산 해설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방문자를 만족시킨다라고 하는 얘기는 방문자에게 안전하고 안전하다는 것, 그리고 특별한 이 공간에 대한 영감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심적인 여유나 풍요로움, 그리고 기존에 이런 그 일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이 문화자원의 그런 그 이 특별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그 경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방문자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이제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그 문화자원, 그리고 관광자원에 대해서 보다 좀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 예, 그런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그런 그 방문자로서 만족감을 들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유산 해설자들은 방문자들이 원하는 방문 지역을 용이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 방문 지역에 대한 동선들도 해설의 동선들도 방문자들을 고려해서 해설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이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 관광 대상지를 찾는, 이 문화자원을 찾는 이 방문객들에게 방문객들의 연령이나 계층,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관람객들, 이 방문자들이 관광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호기심을 갖게 하고, 이런 호기심을 통해서 내재된 그런 그 긍정적인 측면들이 일상생활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이 관련성을 부여하는 그런 역할들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방문객들이 관광지에 들어왔을 때 나름대로 뭔가 긍정적인 요소를 가져갈 수 있도록 이 방문지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갖게 하는 것, 이런 것들, 그래서 만족감을 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해설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자원의 관리 측면입니다. 이 관광 자원이나 이 시설에 대해서 방문객들이 사려 깊은 이해를 그리고 사려 깊은 그 이용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방문객들이 이런 그 관광 자원에 대해서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런 그 부족한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관광 자원을 훼손시킨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어떤 특정한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시키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유물 유적, 그리고 이러한 특정한 그 문화 자원들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그런 노력들을 심어주는 그런 역할들도 하는 것이 매우 이제 중요한 그런 이 문화유산 해설의 그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 방문자 만족이나 자원 관리 외에도 이 관광 자원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이 해설의 목적이 있기도 합니다. 문화유산 해설 프로그램은 방문자 센터를 통해서 대중과 긍정적인 관계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관광 대상지 관리자의 관리 노력에 의해서 이용자의 그 이해를 높일 수가 있기도 하고요. 이 방문자, 이용자로 하여금 관리자가 이용자의 만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이 문화유산 해설을 하고 있는 이 해설자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문화유산을 해설하는 이 공간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이 문화유산 해설지, 그리고 관광지에 대한 이 자원에 대한 그 이미지를 개선하는 그런 그 효과들도 우리가 문화유산 해설의 이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해설을 그러면 어떻게 해설할 수 있을까요? 해설의 기법인데요.
흔히 이제 안내자 기법이나 자기 안내 해설 기법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안내자 해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방문자가 센터를 이용을 해서 해설하는 그런 기법이기 때문에 이동식 해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특정한 거점과 거점을 이용하는 그런 그 거점식 해설이 또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설하는 그런 방식에 따라서 역사적 사실을 재현하는 그런 기법들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은 일종의 장단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직접 방문객들과 대화하고 교감하는 그런 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내 해설 기법보다는 조금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안내 해설 기법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안내자 해설 기법은 해설자가 직접 해설을 하는 그런 형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안내 해설 기법은 안내판 자체가 해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내판에 수록되어 있는 기록되어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이 자연적으로 방문객들이 읽어봄으로 인해서 해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내판, 자원 해설, 그 표시물들, 인쇄물, 관광지를 소개하는 그런 그 팜플렛이라든가 지도라든가 이런 그 인쇄물들이 그런 그 자기 안내 해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 현장, 그 관광지에서 제공되는 녹음기 내지는 음성 안내 관광 해설 장치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자기 해설의 기법들입니다. 그래서 안내자 해설이나 자기 안내 해설의 장단점으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내자 해설은 직접 방문해서 관객들과 또는 그 방문객들과 직접 교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지만 인적 자원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방문객들은 해설 기법을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해설에 필요한 적절한 비용이 소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한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방문객들은 평소에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의 현장들을 와서 조용히 사색하거나 인위적인 그 안내자 해설 기법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자기 안내 해설 기법이 조금 더 유용할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자기 안내 해설 기법은 반대로 비용을 지출하는 그런 이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매우 유용하고, 그리고 방문객과 직접적으로 그 안내자와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는 없기 때문에 이 관광 자원에 대한 이해도는 오로지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 경우 내에서 이런 그 해설이 통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자원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문화유산 해설을 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은 많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안내자 해설 기법에서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인데, 그 적절한 그런 그 자기소개 인사법이라든가, 문화유산 해설을 하는 해설자의 그 어떤 자신감 있는 태도, 자신감, 태도 같은 경우는 이런 문화유산 해설사가 문화자원을 해설하는 과정, 그리고 문화자원 이 대상물을 특정해서 해설하는 과정에서 보여질 수 있는 손짓, 몸짓 또는 어떤 특정한 시선들, 이런 것들도 다 매우 중요한 해설의 요소들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문화자원의 포인트만을 강조를 한다든가, 이 문화재가 지금 현재 어떤 다른 공간에서의 문화재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든가, 이렇게 비교 설명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특정한 이 관광객이 있는 이 특정한 장소 외에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주변의 그런 그 역사 자원들의 주변 자원들을 소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들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몰입도를 유발하고 조금 더 유대감을 더 교감을 더 긍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람객이 안내자의 이 해설에 따라서 실제 해설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유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설자의 경우에는 기왕이면 딱딱하지 않고 좀 더 유머감이 있는 그런 그 유머 감각이 있는 그런 해설을 하는 것도 관광객들, 관람객들을 몰입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설은 특별한 그 리듬이 있게 해설의 강약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해설하는 사람은 솔직하고 겸손한 자세로 해설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해설자가 모든 그런 이 관광 대상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모든 그런 그 의미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그 학습이 돼서 이런 내용들을 인지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해설하는 과정에서 미리 숙지하고 있던 그런 내용들을 다 전파하지 못하는, 해설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러 잘 연상되지 않는 그런 이 내용들을 너무 과하게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이 해설도 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특정한 질문을 받았을 때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런 질문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정중하게, 겸손하게 뭐 모르는 것은 모른다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바람직한 거고요. 그 대신 이제 이렇게 그 갑작스런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을 못했을 경우에는 안내자가, 해설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뭐 좀 더 학습을 해서 좀 더 다른 기회에 안내를 할 수 있도록 뭐 노력을 하겠다라든가, 또는 지금 직접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서 자료를 좀 찾아보시면 거기에 대한 해답들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 일종의 이 해답을 해결해 주기 위한 그런 노력들, 제안들도 오히려 질문자에게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화유산 해설, 그리고 문화관광 해설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지자체, 뭐 수도권을 비롯해서 서울을 비롯해서 뭐 수도권,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각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이 문화관광 유적지들을 설명하는 많은 그런 그 해설사들 있습니다. 그리고 용어들도 좀 다양한데요. 문화관광 해설사라고 하기도 하고, 문화유산 교육사, 문화유산 해설사, 뭐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들, 특별한 그런 그 문화유산을 이제 특정하기도 하지만, 숲 해설가, 뭐 산림 지킴이, 자연환경 해설사, 약간 유사하면서도 이 해설하는 대상에 대해서 약간 해설하는 목적지에 대해서 약간 다른 이런 명칭들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어떠한 이 명칭이 다르고 해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이 대상은 다를지라도, 이러한 이 문화유산 또는 이런 이 관광 해설하는 사람들, 해설가들은 이런 대상들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 역량들을 구비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 해설사의 개념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유산 해설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특정한 이 대상 관광지에 대해서 그런 관광지의 특징이나 이 상호 관련성을 이 묘사하거나 설명함으로써 이 그곳에 대한 이 방문자들의 관심과 즐거움,
그리고 이해도를 증진시키는 그런 그 행위를 문화유산 해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문화 그 유산 해설의 목적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방문자들에 대한 그런 그 교육적인 그런 그 활동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관광지에 대해서 인식을 넓혀주는 그런 그 계기도 됩니다. 그리고 관광지를 이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이해를 그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그리고 흥미를 일으켜주는 그런 이 활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광 자원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일종의 정보 전달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정리를 하면 따라서 문화유산 해설사라고 하는 것은 이 관람객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해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문화유산 해설사의 뭐 태동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상당히 오래됐어요. 예, 과거에 이제 경기대학교에서 뭐 관광지를 해설하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이 있었고요. 1999년도입니다. 이에 관련한 연구 보고서가 1999년에 이 보고가 되면서 2001년에 문화관광부에서는 문화유산 해설사 양성 활용 사업 계획을 확정을 해서 실제 이제 지자체별로 문화유산 해설사 양성 교육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2005년도에 문화유산 해설사라고 하는 용어들을 문화관광 해설사로 명칭을 변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각 지자체별로 여전히 문화유산 해설사와 문화관광 해설사의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 2017년에 문화관광부에서는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지침을 제시를 해서 문화관광 해설사 그 양성뿐만 아니라 이 활용에 대한 내용들을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유산 해설사, 문화관광 해설사들의 활동 영역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라든가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광지 그리고 생태 녹색 관광, 뭐 농어촌 관광까지도 그 약간의 명칭이라든지 이런 건 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이 다양한 그런 이 관광 자원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해설을 할 수 있는 개념이 포함된다면 예. 모두 문화유산 해설, 문화관광 해설을 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포괄적인 의미로 이 문화관광 해설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동학문화해설사라고 동학문화해설사 과정을 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문화유산 해설사가 되기 위한 그런 과정을 듣고 있는데,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이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 꼭 질문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동학문화 해설사 과정을 들으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들으시려고 했을까요? 동학 유적지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동학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인가요? 동학으로 인해서 천도교가 생겼으니까 천도교 활동들을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해설사가 되는 것인가요?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시각에서 동학문화 해설사 과정을 아마 신청하시고 지금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문화유산 해설사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 직군들, 일종의 이 활동가들은 이런 측면에서 좀 특별함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봉사의 개념이 좀 많습니다. 예. 문화유산 해설사, 문화관광 해설사의 본부는 사실은 자원봉사입니다. 예.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방문객들에게 잘 알려줌으로 인해서 지역에 대한 자긍심, 그리고 지역의 관광자원,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자긍심이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 마음가짐으로 보통 이제 참여를 하고 교육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각 지자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이 문화관광 해설사, 문화유산 해설사의 경우 대부분 자원봉사입니다. 뭐 이제 이 경우에 따라서 소정의 교통비를 지원을 받거나 약간의 해설비를 통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여전히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관광 해설사는 자원봉사의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했고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남을 위해 봉사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자기가 좋아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좋아서 남들에게 그런 좋은 그런 이 활동들을 하려고 하는 자기의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힘들거나 경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활동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이런 관광 자원들을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것들이 재미가 없는 금방 지루하게 여겨진다면 지속할 수가 없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원봉사의 그런 마음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기본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문화관광 해설사는 전속 안내원의 그런 역할도 해야 됩니다. 특정한 문화유산에 속해서 해설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특정한 문화유산을 해설하러 가기 위한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이 해설사로서 이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전속 이 안내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갖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문화 관광을 촉진하는 관광 안내원의 그런 역할도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그런 관광 목적지들에 대해서 해설을 하면서 그리고 주변의 관광 요소들을 같이 또 설명해 낼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런 역할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관광 안내원 이 관광 종사자로서의 그런 마인드도 갖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천상 이야기꾼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해설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문화재의 의미와 가치를 풀어서 상대에게 전달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야기꾼이 돼야죠. 그래서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미있게 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가이드 만났다. 또는 좋은 해설자 만나서 좋은 해설을 들었다.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이야기꾼으로서 이런 해설을 재미나게 해내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문화유산 해설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해설의 기법 또는 해설가의 자질? 앞서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설가들은 분명히 남들과 조금은 다른 그런 이 자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주 특별한 건 아니고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생활하면서 해왔던 것들을 조금 더 이 문화 자원을 대입해서 특화시킨다고 좀 생각을 하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자원봉사 얘기도 했지만 뭐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마음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성이 열성이 있지 않으면 그 일들은 지속 가능한 데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기왕 그런 해설을 하는 데 있어서 남들에게 좀 더 좋은 해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얻는 그런 해설을 위해서는 조금 더 편안하게 유머 감각을 높인다거나
그리고 많은 그런 그 관광객들이 있는데 그런 그 이 관람객들이나 관광객들을 위해서 기왕이면 해설하는 내용이 좀 균형 감각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내용, 그래서 뭐 공평한 내용,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어떤 그 사건이나 인물들을 강조하지 않고 그 반대급부에 있는 어떤 사건이나 인물들에 대해서도 같이 조명함으로 인해서 그 내용이 중립적이고도 객관적인 그런 측면에서 해설이 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설하는 내용들이 기왕이면 명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명확한 내용들이 아니고 약간 어중간한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이 명확하게 연구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이 해설함으로 인해서 관람객들이 수용하는 사람들이 그 오류를 범하게 되는 그런 그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자기가 충분히 공부하고 학습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얘기하는 해설이 자신감이 없으면 듣는 이 관람객들은 그 해설에 대해서 신뢰감을 얻지 못하는 그런 이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따뜻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돌발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해설하는 과정에서 돌발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침착성을 유지를 해야 되고, 해설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말문이 막힌다거나 오류가 발생하면 침착하게 오류를 수정하고 이런 모습들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모든 것들은 자신감이나 명료하게 말을 하는 것, 그리고 성의껏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바로 이 해설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기왕이면 인상 쓰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즐거운 표정 또는 편안한 표정으로 이 해설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겠죠. 그래서 그 이전 장면에서 제가 해설자의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이스라고 하는 그 학자는 문화유산 해설하는 과정에서 핵심 요소로 4가지를 듭니다. 문화유산 해설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하나하나가 제 기능을 다할 때 이제 훌륭한 그 해설이 될 수가 있는데, 그 4가지 해설의 핵심 요소로 문화유산, 문화관광 해설하는 사람들이 이 실제 관여를 시키게 하는 것, 그리고 짜임새 있는 해설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 그리고 전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잘 해내는 것이 이 문화유산 해설의 핵심 요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관여시키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과거의 얘기나 현재의 얘기를 관련시켜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해보기도 하고요. 역사적인 장면의 일부분이 되어서 뭐 설명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 설명하는 내용들의 중요성이나 이 방문객들이 이 관심사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좀 활용해서 질문을 받아보거나 또는 어떤 그 특정한 감각기관을 활용해서 이 해설을 유도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이제 골격의 짜임새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문화유산 해설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 해설의 프로그램상, 그리고 전체 해설의 내용상 나름대로 좀 구성이 좀 탄탄하게 좀 갖춰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대상을 설명을 하더라도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그 측면들이라든가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한 이야기들, 아니면 뭐 결론부터 얘기를 하고 본론을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런 이 질문부터
활용을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그런 이 해설자만의 이 해설 구성을 좀 짜임새 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해설이 좀 더 명확해지고 그 해설에 대한 그런 이 몰입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왕이면,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기왕이면 어떤 이 해설의 골격에 생명을 좀 불어넣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이제 문화유산 해설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런 짜임새, 구성이 탄탄하다고 해도, 그 안에 뭐 좀 재미적인 요소라든지 어떤 특별한 일화 같은 것들이 좀 끼어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이 내용에 대해서 아니면 장소에 대해서 어떤 과거에 이 특정한 장소나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특별하게 더 해줄 수 있는 뭐 증언을 활용을 한다거나 뭐 비교를 한다거나 지금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과거의 사진 자료라든지 이런 시각 자료를 이용한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얘기 이 구화, 그러니까 그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효과적인 몰입도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전달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메시지가 전달이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뭐 사람들이 걷고 일어서고 앉고 움직이는 모든 방법, 그 다음에 음성이라든가 시선 등이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전달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 열정이 좀 있어야 되겠죠. 기왕이면 열정적으로 표현하려고 하고 동작을 취해가면서 이 설명하면 듣는 사람들이 조금 더 이해도가 더 빠를 수 있겠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몸짓을 활용한다거나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서 과거의 어떤 특정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문화 자원 중에 하나서 뭐 동물 얘기를 굳이 해야 된다고 하면 동물의 특징적인 그런 모습을 몸으로 표현을 해서 이해를 시킨다든가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간단한 예지만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실제 전달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좀 발굴하는 것, 그런 건 이제 스스로 개발해 나가면서, 그리고 기존에 해설을 많이 해오던 분들의 그런 사례들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해설의 프로그램을 이제 계획하고 기획하는 단계입니다. 이 부분은 문화유산을 해설하는 해설의 핵심 요소들인데요. 보통 문화유산을 해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획이라고 하는 문화유산 해설 기획을 해야 되는데 먼저 해설을 하려고 하는 이야깃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야깃거리를 선택을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주제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주제를 선택을 했으면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그 주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소재거리, 테마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주제가 예를 들어서 좀 더 광범위한 그런 내용이라면 조금 더 좁혀 들어가서 그 주제를 예를 들어서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소재거리로 우리가 구분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소재거리들은 단일한 문장으로 표현이 가능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러한 단일한 문장으로 표현이 가능하려면 그러한 이 문장으로 표현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료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준비된 이런 이 해설의 내용들은 이 청중들을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청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해설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는 관람객, 관광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청중들, 관람객들의 대상이 예를 들어서 뭐 학자군이냐,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학생들인가, 뭐 직장인들인가, 뭐 여성들인가, 어린 아이들인가, 이런 다양한 계층도 있을 수 있고 직업군도 있을 수 있고 연령대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청중들의 그런 대상을 분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해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할 것을 그 청중에 대한 식별이 구분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해설할 내용들을 좀 더 아이디어를 창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해설을 하기 위해서 그 해설을 효과적으로 해설하기 위한 그 보조 기구들이나 보조 자료들을 준비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을 사례를 대입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에도 잘 지금 얘기를 해놨지만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특정한 내가 꼭 해보고 싶은 그런 해설지가 있다, 해설 대상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대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간단한 사례로 대입을 해본 것은 해월 최시영 선생이 원주에서 피체됐던 그 피체 노정을 가지고 제가 한번 그 답사 해설을 가지고 대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이야기거리를 선택을 하는 것은 저는 이야기거리를 원주 해월의 피체 노정이라고 피체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나의 주가 되는 테마로 좁힌다고 했는데 저는 어떻게 좁혀봤냐면 원주 피체지는 해월의 유적이다. 해월의 성소 유적이다. 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이런 그 테마들을 그 단일한 문장으로 한번 또 표현을 해보면 원주 피체지는 해월이 은거 중에 피체된 유적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뭐냐면 그 원주의 송골 그 피체지는 해월이 이 은거 중에 붙잡혔던 곳입니다. 그러면 이 은거 중에 붙잡혔던 이 원주 송골이라고 하는 테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조사 연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해월의 피체에 관련된 해월의 행적들을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먼저 용어부터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은거지는 뭐고 피체지는 뭔가. 은거지는 은신에 있던 그런 그 거처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 피체지는 붙잡힌 곳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용어 정리부터 시작해서 해월 선생이 그동안에 왜 십수년 동안 은거를 하면서 거처를 옮겨가면서 은거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은거를 하면서 왜 그 원주 송골까지 흘러 들어오게 됐는지, 그리고 어떠한 과정에서 피체까지 되게 됐는지의 그런 행적들을 다 연구가 돼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관련된 서적이라든지 관련된 연구자, 그리고 후손 이런 그다음에 많은 이 문헌 자료들, 연구 성과들을 분석해서 이 피체 행적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 이 원주 해월 피체지에 대한 주제들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청중의 식별.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청중들이라고 하는 것은 해월의 피체지를 답사를 하려고 하는 이 관람객들을 관광객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관광객들이 동학을 공부하는 동학도들인가, 아니면 그러니까 천도교 교인들을 포함해서 동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인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동학이나 천도교에 대해서 이해도가 조금 있는 사람들일 수 있겠죠. 아니면 그냥 동학에 대한 학생들, 공부, 기행을 하는 학생들인가, 해월 최싱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인가, 없는 사람들인가, 이런 것들. 어린 학생들이 그냥 수학여행으로 오게 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신 분들이 들어오게 되는지, 그리고 동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오게 되는지, 이런 이 참여자들에 대한 이 분석이 끝나면 거기에 맞는 해설을 조금 더 준비를 더 잘할 수도 있겠고,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전문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예.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해설할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다 이제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해설을 할 때 매체를 개발을 하는 겁니다. 이 해설을 잘하기 위해서 매체를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이 해설을 풀어내기 위해서 사진 자료라든가 고지도 자료라든가 과거에
그 여주에서 예를 들어서 한강 수로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한강 수로의 이 조운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선박의 그런 유형이라든가 관선들의 유형을 우리가 그 사진 자료로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해월 선생이 이 관선을 타고 한양까지 압송되던 그런 그 이 상황들을 우리가 충분히 그 유추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래서 이 관광객들이 몰입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설을 좀 생동감 넘치게 하는 기법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 여러 가지, 제시를 했지만, 뭐 앞에 큰 제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이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해설을 잘할 수 있는 내용들, 잘할 수 있는 요소들은 다 말씀드렸어요. 예. 기왕이면 좀 더 생동감 있게 해설을 하기 위해서는, 해설을 하려고 하는 장소나 대상에 대해서 조금 더 열정을 가지고, 미리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잘 해내려고 하는, 그 해설을 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러한 장소들을 그 참가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경험하게 하고,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요소들을 강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료에서 볼 수 있는 것 외에 그 이외의 특별한 자료들을 발굴해서 소개를 하는 것도 해설을 좀 더 수준 높게 해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설가는 말 그대로 이야기를 지어내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이 스토리텔러가 돼야 됩니다. 자극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해설자가 돼야 됩니다. 유머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분명하고 다채로운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침묵할 때를 알면 좋겠습니다.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잠깐 관람객들이나 해설을 듣는 사람들이 잠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줌으로 인해서 그 해설의 밀도를 높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항상 새로운 어떤 그런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보조자료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주의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얘기들이 단순한 그 말로서 하는 해설뿐만 아니라 적절한 보조 자료를 활용을 한다면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몰입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특별한 자료를 준비해서 해설자들에게 보여준다거나 해설 자료집이나 또는 뭐 어떤 특정한 지도라든가 문헌 자료들을 그 복사해서 바인더북으로 보여준다든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정한 현장에서 유명한 그런 이 해설 요소가 있다면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은 그 인절미인데요. 이런 인절미들도 예를 들어서 특별한 공간에서는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는 그런 그 요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보조자료는 이런 그 자료집뿐만 아니라 이런 자료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이런 자료들을 발굴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스스로 해설자가 이런 그 지도자료나 이런 것들을 그 해월의 피체 노정을 지도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참가자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현장 답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그 지도자료죠. 지도자료, GPS 자료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서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한다면 사람들은 평소에 얻어보지 못한 그런 자료들을 접하는 기회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 효과적인 해설을 위해서는 이 해설자가 해설 목적지를 미리 선답사를 해서 그러한 그 해설지의 목적지에 대한 정보들을 미리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자료는 2021년에 수훈 최재우 선생의 그 피체지를 답사를 했던 사진입니다. 우리 이제 동학문화 해설사 일기
예로 참여하시고 일기로 계시는 우리 조성갑 그 회장님께서 같이 답사하시면서 찍었던 사진들인데요. 현장을 장악하는 것, 예, 현장의 동선을 미리 파악하는 것은 해설가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연하게 얻은 그런 사진일지라도 우리가 해설 목적지를 파악할 수 있다면 이러한 그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 보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답사를 하면서 했던 그 자료 중에 일부입니다. 자, 탐방로 해설 기술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생략해도 될 것 같아요. 탐방로 해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탐방로라고 했지만 특별한 뭐 산림 탐방로라든가 역사 유적지 탐방로 똑같은 그런 그 개념으로 우리가 그 대입해서 해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선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런 그 해설의 동선들을 그 이동을 해가면서 적절하게 해설의 내용들을 안배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이렇게 풀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 관광객의 심리를 살펴본다는 얘기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관광객의 대상 그리고 해설을 참여하려고 하는 참가 대상이 어딘지를 파악을 한다면 그 대상객들, 이 탐방객들의 수준, 대상, 그리고 탐방 목적을 파악하면 그 파악한 그런 대상에 따라서 그분들의 심리라든가 그분들이 그 더 관심 있어 할 부분들, 니즈를 미리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효과적으로 해설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답사 해설에 참여하는 사람들, 문화유산 해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우리가 평상시에 가보지 못한, 우리가 일상을 벗어나서 새로운 우리가 평상시에 가보고 싶었던 그 독특한 그런 그 관광지를 참여한다는 관광객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광객의 심리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해설을 준비하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 마무리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동학문화 해설사를 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관광객에게 관광 해설사가 가르치듯이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자기만의 독특한 해설 기법을 연마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설 대상에 대한 천착, 그리고 이 해설을 잘하기 위해서 지적 탐구 욕심, 예,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유산에 대해서 생명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는 자부심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이 문화유산을 해설하지만 이 문화유산과 같이 소구될 수 있는 이 관광자원이라고 하는 점도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문화유산 해설사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바로 이 관광지를 찾는 많은 탐방객들, 관람객들에게 자원봉사하는 그런 그 역할을, 그런 미덕을 갖고 있는 것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문화유산 그 해설의 입문으로서 사실 좀 내용이 좀 길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문화유산 해설사로서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화유산 해설 활동하시는데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 해설 입문 내용을 마치겠습니다.